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서입니다. 2022년이 또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논란과 질의가 많았던 제도 중에 하나가 상생임대주택이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 상당히 혜택이 큰 반면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두가 헛일이 되는 또 그런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으를 운영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생임대주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년도는 2020년 8월에 시작되었던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이 돌아오면서 그 당시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으로써 전월세 가격을 낮춰줄 수 있었던 그런 주택이 다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는 시장 가격대로 따라가니까 금년 8월부터는 그야말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을 이제 6월 20일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임대주택 개편안이었습니다. 원래 상생임대주택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좀 더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늘리는 그런 개편안을 발표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생임대주택 갖추려면은 자, 임대 조건과 주택 요건, 그 다음에 적용 기한 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임대 요건에서는 현행과 개편안이 동일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의 인상만 하면 됩니다. 주택 요건에서는 그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허용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제한이 없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컸던 것이죠. 또 이 적용 기한도 원래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획이 산했는데 그걸 2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0일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개편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상생임대주택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그래서 기존에 실시된 것은 조정 대상 구역 주택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우리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 1년만 실거주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정입니다. 여기는 인정. 근데 개편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조정 대상 구역 주택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여건 2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인정해서 면제로 바뀐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적용할 때 2년 거주 여건을 면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새로 생겼고 더 큰 폭으로 받을 수가 있고 비과세 요건도 좀 더 쉽게 2년 다 면제받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이죠. 이 상생임대주택이 우리가 개념을 좀 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은 자 임대주택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이 이제 만기돼서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 의무 요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필요 요건이 뭐냐? 필요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죠. 적용 기한 내에 한다든가 임대료를 5%이나 상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이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이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이 발표하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질의와 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6월 24일 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신문 10답이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하게 됐어요. 그만큼 시장이 반응이 뜨거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신문 10답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 신문 10답이 나왔을까요? 뭔가 혜택이 제법 크다라고 사람 느끼고 계속 질문하고 논란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알았는데 과연 그러면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혜택이 있냐? 있다면 얼마나 크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죠.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와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확실히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장기보호 특별공제에서도 거의 50% 이상 손해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참 큰 것이죠.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항별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혜택보다도 기존의 자기 정책대로 가는 것, 자기 전략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절세나 아니면 양도 차익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케이스별로 우리가 별도 살펴본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건 확실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에요. 자, 이 주택에 상생 임대주택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과세를 보면은,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할 때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걸 말하죠. 근데 이 주택을 만약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면은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우리가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2년 실거주를 채워야 되는데 일반 주택으로 하면 무조건 2년 실거주 안 채워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면은 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혜택 가서 장기보호 특별공제. 이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이제 부여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가면은 우리가 1년에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한 경우는 25 곱하기 10%에서 20%밖에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상생 임대주택으로 하면은 1년에 4%니까 4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비과세 혜택도 크고 장기보유 혜택도 큰 것이죠.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또 다주택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꼭 이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생임대주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혜택이 큰 반면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두가 헛일이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헛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알고 우리가 상생임대주택에 돌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제 5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서 그 임대차 기간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생 임대인은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임차인이 못 채웠던 건 다 무산이 되고 새로 2년 또 1년 6개월 채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고 현재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잔금 다 치른 후에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했다. 또 실질적으로 임대도 취득 후에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딱 하고 전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하고는 또 잔금 치름과 동시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이제 전세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왕왕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 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할 이슈고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임차인이 법이냐? 법인과 내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과연 상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 다섯 번째는 임대인이 임대하다가 갑자기 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좀 직접 와서 살았어요. 내 자가 거주 후에 나중에 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어가지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5가지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5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 사정으로 의무기한을 못 채우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다 무시가 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1년 6개월 또는 2년을 채워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2년 또는 1년 6개월은 직전 임대차 임차 기간 더하기 새로운 임차 기간, 이게 두 임대차 임차 기간을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다량스러운 경우죠. 새로운 임대차를 맺는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꼼짝 못하고 임차인은 모든 요건을 들어주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서 임차 두 기간의 임차 기간을 합산한다는 것,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상생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직전 임대주택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떤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든 간에 합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길 것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자이프레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려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이걸 역산해 보면은 금년 3월에 입주가 되니까 자이프레전스는 최소한도 금년 6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2024년 12월 말에 가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6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 후 해야 된다는 건데 방점이 있다는 거. 이 취득 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목 3에 가서 별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택도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염두에 있다면 이런 2024년까지 2024년 말부터 이렇게 역산해서 오는 그런 계약을 스케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제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막 추진 중에다가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 뭐 체결 직전이니까 자기가 임대 개척하고 뭐 새로운 양수인이 나중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쓰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간이게 상생 임대차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게 쉽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갭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갭투자할 때 전월세 끼고 매매 계약한 경우 양수자와 임대차인 임대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임대 개시일이 잔금 이후에 지었다. 취득 후에 이뤘다 하더라도 이건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생 임대차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임대인은 동일해야 돼요. 임차인은 밖에도 관계가 없어요. 임대인은 꼭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주안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아닌 경우라도 일반적이라도 양도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잔금 전에 양수인을 고취한다는 그런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제 양도인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이제 주인하고 주인이 바뀐다고 통보를 하면은 임차인은 불안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양수인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는 그때가 다시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것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4년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가 이제 임대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잔금 전에 또는 등기 이전 명의 전에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전월세 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취득한 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자, 재건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취득 후가 뭡니까? 일단 준공검사 나야죠. 준공검사 날 때까지 이 상생임대주택 계약할 수 없다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돼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줄 이렇게 되죠. 아빠 1번이면 다 계속했잖아요. 그럼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건축은 어떻게 하냐면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조합원은 이미 취득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낡아서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이게 토지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합원은 기주택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승계화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당첨자는 잔금 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계약 세팅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쓴다든가 뭐 사전 가계약금 와가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다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 이 점을 명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례에 나오지 않아서, 국세청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니까, 상당히, 유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법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법인도 주택으로만, 상시 주거용으로만 쓴다 그러면은 그게 인정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시 주거용 사택이면은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인정했다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로 임대인이 임대 후에 내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자가 거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가 거주하다가 다시 이제 상생 임대택으로 임대 준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가 거주 기간에 대한 뭐 어떤 먼 게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2년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가 자가 거주한 후에 이제 이 상생 임대 주는데 문제는 이 상생 임대 주택까지 하려 그러면은 2024년 12월 말까지 체결을 하고 계약금 무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자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허용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임대주택으로 운영 후에 임대인이 거주하다가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최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혜택도 그만큼 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놓으면은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허사로 돌리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나 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